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네, 이번 시간에 인공지능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보다는 간단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또 다음 시간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뭐 다 아시잖아요. 요새 하도 세상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뭐 스미싱, 피싱, 뭐 파밍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또 뭐 랜섬웨어까지 있고 또 이 바이러스 통해서 뭐 금융권 범죄 뭐 이런 것 노리기도 하고 또 사기 형태로 또 가기도 하잖아요. 개인정보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획득하고 가공, 정제, 모델하는 쪽에서도 데이터를 잘 솎아내서 개인정보가 있나 없나 봐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역할에 속했다 손 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개인정보 발견했으면, 이거 개인정보가 왔네요? 이거 우리 개인정보 필요한 사업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아닌데? 그러면 이걸 삭제해 주는 게 누구의 의무?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이 사업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라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이 불가분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왜? 정보가 있어야만 판단하잖아요. 때로는 개인정보가 필요해요. 어떤 영역에서는 개인정보가 너무 함몰돼서 개인정보 안 돼! 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사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쪽에서는 너무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까 뭐 이건 뭐 내 얼굴이 무슨 뭐 방송 아나운서처럼 다 나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중간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개인정보는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원칙을 따라가야 되고요. 그 원칙에 맞게끔 식별하고 조치해주고 대응하고 방안을 제시하게끔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사업자가. 인공지능 데이터셋,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는 방법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사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됐든 국가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차적인 책임은 구축 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민해 오시는 게 좋겠죠. 물론 참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공지능 개인정보 실태 사례를 보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가려주는 게 맞죠? 또 이게 인공지능이 보도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AI 허브 통해서 처음에 잘 쌓았어. 그런데 쌓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쌓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쌌어? 라고 이제 책임 소재를 묻게 되는 거죠. 이거 좀 지워줘. 이거 좀 삭제해줘. 업체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잘 모르겠거든. 이미 다 돈 먹었거든. 끝났거든. 팔짱 끼는 기업도 있어요. 저는 팔짱 끼는 기업은 혼나야 된다고 보고요. 팔짱 끼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기업은 상생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 책임 있잖아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남는 게 맞죠. 따라서 정보는 무한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만들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상대방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게 책임이지 그 정보를 계속 쌓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왜? 신기술이 계속 나오면 빅브라더가 되거든요. 빅브라더. 빅브라더는 정부에서 지칭하는 용어예요.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야? 막 프로파일링처럼 막 해집고 다녀. 얘는 뭘 할 거야. 무섭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기술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취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양상하기도 하고 양산을 내기도 하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섭죠.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건 좀 되도록이면 보관 처리나 저장, 활용 등을 좀 명확하게 법에 맞춰서 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침해 사례인데요. 이거 한번 이루다 쪽인데 한번 보실래요? 20대 여성으로 개발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논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여기에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루다 개발사가 운영하는 다른 연애 상담 앱에는 연인 간의 대화를 입력하게 돼 있는데 이 정보를 임의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제 친구 AI 채팅 로봇인 이루다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니 돈가스 먹었다며 너는 이라고 되묻습니다.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못지않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루다랑 대화해보니 특정 주소를 말하더라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옛 연인의 이름에 말투까지 따라한다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죠. 이용자들은 이루다봇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들의 이제 뭐 진위 여부도 뭐 일단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사 측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로 애정도를 확인해주는 별도의 연애 앱을 운영 중인데 이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앱에서 수집된 정보를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약관도 있었다고 주장하고요. 하지만 이용자들이 설사 이 약관을 읽었더라도 내 개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렇게 사용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김주아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셨죠? 네, 이루다 AI 로봇 개인정보 유출 논란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했어야죠. 당연히 조심했어야 되고 이게 활용 고지서, 특히 라벨러들, 크라우드 워커, 이 교육이 크라우드 워커 교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라벨러가 되려고 하면 다른 회사 소속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될 때 활용 동의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내 정보가 그 목적에 맞게끔만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집단성 있게 뭐 다른 제3자에 넘기려고 할 때는 또 사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물론 알바를 해야 되니까 다 사인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꼼꼼히 따져서 얘기해 주는 게 맞고 고지를 해 주는 게 맞고 또 고지를 듣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쌍방과실이란 것처럼 상호간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 인공지능에서 이 사생활 침해 논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개발한 목적과 요소에 맞춰서 피해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방안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왜냐?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정보도 끊임없이 생산될 거고 이 정보는 무한대로 확장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나 이 기계는 무한 확장이거든요.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시죠. 네이버의 카카오도 이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녹취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물어보면 답을 하는 인공지능 AI 스피커는 새로운 말동무로 인기죠. 그런데 이 AI 스피커와의 대화를 다른 사람이 녹음을 해서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최근 미국에서 애플이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됐는데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과 KT 등 여러 업체가 비슷한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사람 목소리로 이것저것 답변하는 AI 스피커. 하지만 이 AI 스피커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부담스럽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들이 그간 이용자의 대화를 녹음해 보관하고 문자화해뒀기 때문인데 아는 사람이 드물지만 이들은 다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약관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수출을 한 다음에 들어오는 명령어에 대해서는 저장을 하고 있어요. 보관 기간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회원 탈퇴 전까지 제멋대로였습니다. 문자화된 데이터는 AI의 학습에 쓰였습니다. 업체들은 음성인식 기술 정교화의 필수 작업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도 정작 이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겼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자 다른 업체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는 있는데 과정에서 저희가 음성이 다 변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문제는 뜻하지 않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입니다. 자칫 유출이 될 경우에는 그인들에 대한 어떤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된 약관에 표시했으니 문제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으로 소비자를 납득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다 보셨죠?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서비스하고 좀 충돌이 돼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정 이 영역의 정책에 함몰이 되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기술은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정보는 제한적으로 안 줘.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지금 샌드박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심의를 통해서 규제도 풀어주고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활용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기관에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 안에서 인공지능과 정보를 어떻게 잘 흘러가서 점검하고 실시하고 점검해주고 보완하세요라고 이제 프로세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자율점검표라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업이 여러분들이 구축할 때 이 사업을 듣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업자로. 그 사업자로 하실 분도 계실 거잖아요. 이 점검표를 가지고 우리 사업 내역에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얼굴 안 돼요. 자동차 번호판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안 돼요가 아니에요. 목적에 맞춰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명확하면 됩니다. 대신 그거를 제한적으로 쓰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자율점검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개인정보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습득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찍기는 했어. 하지만 정제라는 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시간에. 그죠? 정제 과정을 통해서 마킹을 해주죠. 안 보이게. 비식별화 조치라고 합니다. 이걸 비식별화. 즉 식별이 안 되게끔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개인정보법을 준수해주고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결국에는 비식별화를 통해서 정보가 난립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비식별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익명정보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딱 가려버리고 이름만 가리고 쭉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동차나 이력서처럼 사람을 못 알아보게끔 하는 건데요. 지금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반절만 가렸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거 잘못됐어요. 원래 의도된 대로 한다면 다 가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앞에 번호판을 반절만 가린 건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근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원래는 다 가려야 됩니다. 이걸 비식별화 조치라고 합니다. 자, 익명하고는 달라요. 자, 비식별 조치 단계별 절차가 있는데 이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후관리 절차가 있고 비식별 정보가 쭉 프로세스대로 있어요. 사실은 이 단계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윤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의 의식에 의해서 사람이 근간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주고 사후 예방도 좋지만 사전 예방이 정말 효과적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후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조치 방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행한다는 거죠.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식별 조치는 우리 인공지능 데이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또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영상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마킹을 해주고 안 보이게 흐릿하게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조치 방법은 그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데이터 삭제, 오른쪽에 있는 비식별 데이터 자세히 보시면 이 이름을 가려진 게 있고 번호만 가려진 게 있고 아예 30대로 이렇게 마킹을 해서 아예 그냥 누군지 모르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장표를 왜 만들었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정보들이 취합이 되면 새로운 데이터로 양산이 될 수 있는, 즉 통계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통계에 근간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에 근간한 값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해지겠죠.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버려요. 이거 또 다른 얘기네요. 그쵸?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잘 구분하고 잘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정보 특별번호, 식별 요소 제거해서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끔 하는 형태. 자, 하나, 둘, 셋. 개인정보 비식별합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원과 인공지능에서 어떤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조화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술과 정책과 사람의 윤리적 문제가 결합이 되면 다 해결되더라. 다 해결되더라. 소프트웨어로 좀 가려주면 좋고, 빨리 먼저. 두 번째는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잘 법 준수하면 좋고, 세 번째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더 봐. 무조건 안 돼. 처음부터 안 돼. 이렇게 하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방법들, 기술적인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정책도 또 쫓아가야겠지만 사람이 좀 먼저 근간이 돼서 판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비식별화.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AI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최대한 잘 가려서 학습시켜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